나는 카메라를 다 상자에 숨겼다. 남편은 그 차를 마시지 않는다. 불륜 상대라도 보게 될까 싶었지만 녹화된 영상 속 남편은 은행팀장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 다음 내가 한 행동은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이서연은 가슴에 무거운 응어리를 안고 잠에서 깼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넓은 침대에 자기 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준호는 팔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고 그의 평온한 얼굴에서는 지난 2주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58이라는 나이는 어리석은 환상이나 장밋빛 안경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스스로를 늘 냉철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12년 전 46의 준호와 결혼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첫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딸은 이미 다 커서 서울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서연은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준호가 나타났다.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손재주가 좋은 남자였다. 그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서연의 소유였다. 도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준호는 결혼 후 자신의 작은 원룸을 팔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돈은 정비소를 확장하는 데 투자했다고 했다.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역회사에서 회계사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신의 부동산과 약간의 저축도 있었다. 남편의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의 사업에 간섭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큰 풍파나 열정 없이 조용하고 익숙한 온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최근까지는 모든 것이 그랬다. 모든 것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도 있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준호는 까다로운 작업이 많다는 핑계로 정비소에 늦게까지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피곤에 지쳐 늦게 귀가했고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녁을 먹었다. 예전에는 항상 그날의 소식을 나누고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나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준호는 그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서연이 들어가면 그는 서둘러 대화를 끝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다. 준호는 마치 서연이 발신자 이름을 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니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긴장된 어깨가 보였다. 그는 빠르게 말하며 손짓을 했다. 누구 전화였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서연이 물었다. 고객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수리건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저녁 9시예요? 그럼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잖아. 그럼 언제 전화하겠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다. 작고 날카로운 가시 같은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이 단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시는 깊이 박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그가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주방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준호는 화면으로 무언가를 넘겨보고 있었다. 서연이 차를 한 잔 더 따르려고 일어서자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고는 신문으로 덮었다. 그 움직임은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서연은 목소리가 가볍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아니, 그냥 뉴스 좀.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가시는 더 큰 가시가 되었다. 서연은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세부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향수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새 향수도 샀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머무는 시간도 잦아졌다. 바람 피우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전형적인 이야기, 중년의 남편,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여자. 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많은 것을 각오했지만 배신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불륜이라는 가설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을 겪었다. 준호가 갑자기 그녀의 서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은 열흘 전 아침 식사 때였다. 서연아, 당신 아파트 등기권리증은 어디에 뒀어? 그가 빵에 버터를 바르며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신문에서 눈을 뗐다. 그건 왜요? 아, 그냥. 혹시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어디 있는지 알아둬야지. 안방 금고에 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른다니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 당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그런 일. 내가 모든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상한 대화였다. 12년 동안 준호는 그녀의 서류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파트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이틀 후, 그는 그녀에게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유언장이요. 서연은 차를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다. 뜬금없이 왜요? 아니, 그냥 그는 뒷머리를 극적였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잖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물론이지. 물론.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을 위해서. 이 대화는 무거운 뒷맛을 남겼다. 서연은 준호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왜? 무슨 꿍꿍이일까? 그리고 그녀는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확신하게 만든 장면을 목격했다. 사흘 전 늦은 저녁이었다. 서연이 샤워를 하고 목욕 가운을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 거울에 비친 남편의 실루엣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아파트에 들릴 것만 같았다. 준호는 가방 속 물건들을 빠르게 뒤지며 무언가를 분명히 찾고 있었다. 지갑을 꺼내 열어보고 안을 들여다본 다음 서류가 든 파일을 꺼내 훑어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처음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자신감 있고 익숙해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욕실로 물러나 작은 틈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준호는 파일에서 그녀의 신분증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은 다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닫고는 거실로 향했다. 1분 후 서연이 아무것도 못 본 척 나왔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평온하고 느긋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침대에 누웠다. 벽 너머에서 해설자가 골에 대해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남편이 그녀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걸까?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위조 서류로 아파트를 팔려는 걸까? 서연은 인터넷에서 그런 사기 사건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사기꾼들이 서명을 위조하고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집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었다. 설마 자신의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새웠다. 뒤척이며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의 소리를 들었다. 그를 깨워 소리치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봤다고? 그는 쉽게 변명거리를 둘러댈 것이다. 택시비로 쓸 잔돈을 찾고 있었다거나 그녀의 의료보험증 번호를 보려고 했다거나 그 외 다른 무엇이든. 아니,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섰다. 서연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리고 직장에서 부장님이 그녀를 불러 3일간의 지사서류 감사 출장을 통보했을 때 그녀는 이것을 운명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이 팀장님,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최 부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거기 보고서가 엉망진창이라서요.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은 항상 출장을 거절했을 것이다. 집을 비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낯선 도시는 그녀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의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부장님.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가능하다면 모레요? 가능합니다. 부장님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서연은 남편에게 출장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주방에 앉아 제육볶음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3일 동안 출장 가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준호는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오래간에 그가 겨우 말했다. 일이니까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 없이 괜찮겠어요. 물론이지. 괜찮아. 그가 피식 웃었다. 나도 어른인데. 냉장고에 음식 남겨두고 국도 끓여 놓을게요. 데워 먹어요. 애쓰지 마. 준호가 손을 내저었다. 내가 알아서 뭐라도 해 먹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계속했지만 음식은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3일 동안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이제 그를 어떻게 감시할지 알아내는 것만 남았다. 서연은 그날 저녁 내내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감시, 미행,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부탁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친구 수진이? 아니, 수진이는 3일 내내 우리 집 앞에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간단하고 명백한 생각. 몰래카메라. 서연은 몇 달 전 이웃이 보모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녹화되는 카메라. 어디에 있든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날 퇴근 후 서연은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다. 매장은 이웃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화려한 간판과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텔레비전과 노트북 진열대를 지나 영상 감시 시스템 코너를 찾았다. 카운터 뒤에는 가게 유니폼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마르고 회색 눈이 인상적인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미소 지었다. 서연은 머뭇거렸다. 어색하고 심지어 부끄러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남편을 감시하고 싶다고?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그녀는 자신 없게 입을 열었다. 집에 설치해두고 녹화된 걸 볼 수 있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 감시용으로는 메모리 카드에 녹화되고 앱을 통해 볼 수 있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필요하실 겁니다.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상자들을 꺼내며 성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건성으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메가픽셀, 화각, 적외선 조명 같은 기술 용어들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주 작은 건 없나요?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다. 눈에 띄지 않게요. 초소형 카메라요. 점원은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이건 단추만 한 크기입니다. 내장 배터리로 최대 5일까지 자율 작동하고요. 가정용 와이파이에 연결됩니다. 녹화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 휴대폰 앱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합니다. 화질도 좋고 소리도 녹음됩니다. 얼마예요? 서연이 물었다. 점원이 가격을 말했다. 저렴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걸로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결제해 드릴게요. 설정 방법 설명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그들은 카운터에서 15분 정도를 보냈다. 점원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 카메라를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방법, 녹화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녀조차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보고 싶은 곳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청년이 설명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닿아야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구매한 물건이 담긴 봉투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있었고 보도 위로는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다. 그녀는 가게 앞에 서서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남편을 염탐하려 하고 있다. 이게 정상일까?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가 그녀의 가방을 뒤지던 모습, 신분증을 찍던 모습, 휴대폰을 숨기던 모습을 떠올리자 속이 상했다. 아니,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상자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아주 작은 물건이었다. 이런 작은 것이 영상을 찍고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설명서에 따라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집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작동했다. 휴대폰 화면에 그녀가 앉아있는 방의 천장이 나타났다. 이제 장소를 고를 차례였다. 서연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가늠해 보았다. 침실. 아니, 준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거기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방도 적합하지 않았다. 거실. 여기가 최적의 장소였다. 그들은 거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 있었다. 만약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로 무언가를 논의한다면 바로 거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준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카메라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이 꽂힌 선반, 화분, 장식품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매일 보는 것들이었다. 무언가 바뀌면 금방 알아챌 것이다. 시선이 거실과 주방 사이의 공간에 멈췄다. 그곳 작은 선반 위에 캐모마일과 민트가 든 허브차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잠을 잘 자기 위해 저녁마다 그 차를 마셨다. 반면 준호는 어떤 허브차든 질색했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진한 블랙커피를 선호했다. 이 상자는 그가 몇 달 동안 건드리지 않은 물건이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열었다. 안에는 차 티백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 옆에 두고 작은 가위로 상자 앞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었다. 렌즈가 구멍을 통해 밖을 향하도록 카메라를 스카치 테이프로 안쪽에 고정했다. 다시 차 티백을 넣어 카메라를 덮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그냥 평범한 차 상자였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화면에 거실 모습이 나타났다. 선명하고 시야가 좋았다. 소파 전체와 탁자, 복도 일부가 보였다. 소리까지 녹음되었다. 서연은 일부러 손뼉을 쳤고 녹화된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출장 전 마지막 저녁이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준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몇 번이나 휴대폰 때문에 정신이 팔렸다. 서연은 못 본 척했다.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말아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했다. 안 그러면 마를 거예요. 안 잊을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냉장고에 김치찌개 남았어요. 데워 먹으면 새로 끓인 것 같을 거예요. 서연아, 그만해. 준호가 웃었다. 나 어린애 아니야? 3일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녀는 그가 욕실에서 부산 떠는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잠시 후 그가 와서 옆에 눕고는 팔을 뻗어 그녀를 안았다. 잘 자. 그가 속삭였다. 잘 자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어깨에 놓인 남편의 팔이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일 녹화 영상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만약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에 준호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 위로 우산을 받쳐 들었다. 정류장에서 그는 그녀를 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가 말했다. 물론이죠.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돌아갔다. 서연은 좌석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시작되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기차는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면서 낯선 거리와 비에 젖은 회색 건물들, 우산 아래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을 말없이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단답으로 대답하자 금세 조용해졌다. 호텔은 소박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로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값싼 방향제 냄새가 났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곤한 얼굴의 중년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열쇠를 건넸다. 3층 307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으니 걸어가셔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이동하느라 다리가 욱신거리고 등이 쑤셨다. 3층 복도는 좁았고 달아빠진 리놀륨 바닥과 하나 걸러 하나씩 켜진 전구들이 있었다. 방은 작았다.
빛바랜 침대보가 덮인 좁은 침대, 창가에 놓인 나무 책상, 탁자 위에 낡은 텔레비전, 페인트가 벗겨진 옷장, 창밖으로는 주차장과 쓰레기통이 보였다. 서연은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 구두를 벗은 뒤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스프링이 애처롭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앱을 여는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이 로딩되었다. 이미지가 나타났다. 거실, 텅 비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벽시계는 7시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아마 아직 정비소에 있을 것이다. 그는 보통 8시쯤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탁자 위에 화면이 위로 향하게 놓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리 위에는 오래된 누수로 인한 노란 얼룩이 보였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내일 업무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누워서 준호에 대해 생각했다. 12년 전 공동의 지인 생일 파티에서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그는 허세나 가식 없이 소박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보였다. 수도꼭지부터 전기 배선까지 모든 것을 고칠 줄 아는 장인의 손을 가진 성실한 남자였다.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게 칭찬을 건넬 줄 알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낯선 도시의 값싼 호텔에 누워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휴대폰이 삑 소리를 냈다. 서연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떴다. 그녀는 앱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불이 켜졌다. 화면에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들어와서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던지고는 주방으로 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냉장고가 열리고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준호는 맥주 한 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평범한 저녁.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일까? 어쩌면 아무런 음모도 없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맥주를 다 마시고 일어나 기지개를 켠 다음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자기 휴대폰의 소리를 최대로 높였다. 여보세요. 나야. 준호가 거실을 서성거리며 말했다. 응, 갔어. 3일 동안 없을 거야. 잠시 침묵. 그는 듣고 있었다. 괜찮아. 걱정 안 해. 내일 올 거야? 좋아. 7시쯤 집에 도착할게. 서류 준비해놔. 같이 보자. 또다시 침묵. 내가 다 챙겨놨어. 신분증 정보랑 등기권리증 사진 찍어놨어. 진짜라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서연은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까 봐 두려운 듯 두 손으로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알았어. 내일 통화하자. 준호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그는 잠시 서서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였다 풀렸다 했다. 서류, 신분증 정보, 등기권리증.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가 과민 반응한 게 아니었다. 준호는 정말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고 내일 누군가 그의 집에 찾아올 것이다. 누구? 불륜 상대?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주차장에는 외로운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한 쌍의 연인이 우산 아래 서로에게 바싹 붙어 지나갔다. 저 멀리 광고판 불빛이 깜빡였다. 서연은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가 저장한 녹화 영상을 열었다. 통화 시점으로 되감아 재생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류 준비해놔. 같이 보자. 신분증 정보랑 등기권리증 사진 찍어놨어.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손이 떨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소리치고 싶었다. 당장 그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안 된다. 그녀가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일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니,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오는지 보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낸 다음 행동해야 한다. 끔찍한 밤을 보냈다.
뒤척이며 누워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텅 빈 거실만 보였다. 불은 자정 무렵에 꺼졌다. 준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연은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끔찍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그녀 이름으로 대출, 아파트 매매. 그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아침이 되자 그녀는 두통과 함께 지친 몸으로 일어났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밤샘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다. 호텔 식당에서 맛없는 오트밀과 옅은 차로 아침을 먹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버텨야 했다. 평범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지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윤 과장이라는 나이든 남자 회계사였다. 그는 서류철을 보여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보고서의 불일치, 사라진 송장, 날짜의 혼동. 서연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인 휴대폰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이 팀장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윤 과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이동하느라 피곤해서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는 계속했다. 서연은 억지로 집중하고 숫자를 파고들고 서류를 검토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두통을 핑계로 동료들과 식당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12시 30분. 집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준호도 일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카메라 설정을 열어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다. 70% 이상. 아직 한참 남았다. 화면에 어떤 움직임이든 감지되면 휴대폰이 울리도록 알림을 설정했다. 하루는 끝없이 길었다. 서류, 숫자, 윤 과장과의 대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5시에 그녀는 퇴근 준비를 했다. 벌써요. 윤 과장이 놀랐다. 아직 이른데요. 몸이 안 좋아서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내일 만회하겠습니다. 그녀는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구두를 벗어 던지고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저녁 6시. 준호는 7시까지 집에 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앱을 열었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기다렸다. 7시 10분 전 화면에 준호가 나타났다. 들어와서 재킷을 벗고 방을 둘러본 뒤 주방으로 갔다가 걸레를 들고 돌아왔다. 탁자 위 먼지를 닦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신문을 치웠다.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붙잡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관자놀이가 울렸다. 7시 5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러 갔다. 카메라는 현관을 비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어서 와, 들어와.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날씨 한번 끔찍하네. 흠뻑 젖었어. 낯설고 교활하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거실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준호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키는 작고 땅딸막했으며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빗어넘겼고 얼굴은 둥글었다. 그는 감정사 같은 눈으로 거실을 훑어보았다. 아파트 괜찮네요. 그가 말했다. 도심에 있고 건물도 튼튼하고 방 3개요. 네, 3개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 와서 앉아.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낯선 남자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여러 서류철을 꺼냈다. 자, 박준호 씨, 그가 능숙하게 시작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분이신 이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군요. 2005년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으셨고요. 담보 설정 없고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준호가 확인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4억 원 신뢰은행에서 문제없이 승인해 줄 겁니다. 제가 거기 팀장 강민석입니다. 올해 일해서 연줄이 좀 있죠? 서연은 숨을 멈췄다. 4억 대출. 그녀의 아파트를 담보로. 그런데 아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준호가 물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놀라지는 않은 마치 이전에 이미 논의했던 것 같은 투였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민석 팀장이 펜을 꺼내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제가 아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좀 주면 당신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공증해 줄 겁니다.
그 위임장으로 아내분 대신 서류에 서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명은 연습 좀 해야 하고요. 샘플은 있으시죠? 네, 준호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다. 신분증에서 복사해뒀어요. 훌륭합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이 복잡하지 않네요. 며칠 연습하면 손에 익을 겁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제가 직접 다 처리할 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하고요. 돈은 당신 계좌로 이체될 겁니다. 흔적 없이 깔끔하게요. 만약에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요. 준호가 초조하게 손바닥을 비볐다. 어떻게 알겠어요? 강민석이 피식 웃었다. 은행 알림은 우리가 가로챌 겁니다. 아내분은 우리 은행에 인터넷 뱅킹 계좌가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출은 20년 상환으로 할 겁니다. 초기 몇 달 이자는 얼마 안 돼요. 당신이 몇 달 내다가 그냥 안 내면 됩니다. 은행이 추심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그건 오래 걸려요. 소송까지 가려면 반년, 어쩌면 1년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은요.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다음엔 아파트가 빚을 갚기 위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멀리 떠나 있겠죠. 4억 원이면 다른 도시에 집도 사고 생활비도 충분할 겁니다.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럼 아내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분 문제죠. 강민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박준호 씨, 우리 다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잖아요. 맞죠? 정비소 빚이 산더미고요. 채권자들이 목을 조여오고 있고요. 네, 준호가 인정했다. 빚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못 갚으면 정비소랑 장비 전부 빼앗길 겁니다.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4억 받아서 2억 5천 빚 갚고 1억 5천이 남는군요. 아내분 빼고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강민석이 말했다. 아내 빼고는 준호가 중얼거렸다. 박준호 씨, 어른이시잖아요. 강민석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인생사 다 그런 겁니다.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정비소가 망한 게 당신 탓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와야죠. 아내분요? 부부잖아요. 재산은 공동의 것이죠. 아닌가요? 아니요. 준호가 반박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재산이라 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당신 아파트였다면 그걸로 대출을 받았겠지만 당신 건 없잖아요. 여기 기성복처럼 딱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제 수수료는 3천만 원, 법무사에게 1천만 원 후 당신에게 3억 6천이 남는군요. 아주 괜찮죠. 준호는 다시 침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하죠? 당장 내일이라도요. 제가 위임장을 준비할 테니 서명 연습하세요. 모레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처리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대출 승인될 겁니다. 단, 명심하세요. 돈이 들어오고 당신이 현금화할 때까지 적어도 석 달은 아내분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3일간 출장 갔어요. 준호가 말했다. 돌아오면 제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합의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악수했다. 강민석은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내일 전화하죠. 위임장 샘플 보내드릴 테니 서명 연습하세요. 그리고 아내분 신분증도 가져오세요. 고화질 컬러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준호가 약속했다. 대신 조심스럽게요. 아내가 다치길 원치 않아요. 안 다쳐요. 강민석이 손을 내저었다. 최악의 경우 신용기록에 흠집이 좀 나겠지만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대신 당신은 사업을 살릴 수 있고요. 그들은 출구로 향했다.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준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그러다 담배를 꺼냈다. 그는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지금은 깊게 빨아들이며 불을 붙였다. 연기가 공중에 피어올랐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주변의 방은 마치 사라진 듯 했다. 오직 그들의 소파에 앉아 그녀의 아파트를 훔치기로 공모한 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12년이 함께한 12년의 삶, 그리고 이것이 그 끝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에 몸을 떨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 온몸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망해가는 정비소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집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훔치려 했다. 서연은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당장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감정은 나중이다. 지금은 생각해야 한다. 그녀에게는 녹화 영상이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사기 수법을 제안하는 은행 팀장과의 대화. 그리고 동의하는 준호.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수사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동안 준호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아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아니,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들끓을 때면 항상 이렇게 했다. 모든 것을 종이에 적으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준호와 저 강민석이라는 자는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를 위해 위조된 위임장과 그녀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 팀장은 자신의 은행, 신뢰은행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그녀가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면? 만약 그녀가 직접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준호는 정비소 문제로 불평했으니 그녀가 그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녀는 녹화 영상을 틀 것이다. 은행장에게 그의 팀장이 사기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빠르게 쓰고, 지우고, 덧붙였다. 30분 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일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몸이 안 좋아서 상사가 일찍 보내줬다고 말할 것이다. 준호는 반기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녀는 걱정하는 아내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물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대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그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동의하며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 하에.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는 조건. 그녀는 경영진과의 만남을 고집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녹화 영상을 틀 것이다. 서연은 카메라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업무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USB 메모리에도 복사했다. 만약을 위한 2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지만 이제 두려움이나 혼란은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속이려 했다. 자, 누가 누구를 이길지 한번 보자. 서연은 다음 날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왔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커피와 담배 냄새가 났다. 준호가 거실에서 나오다가 놀라움에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가 문가에 멈춰섰다. 몸이 안 좋아서요. 서연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혈압이 좀 올랐어요. 상사가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윤 과장님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손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호텔 거울 앞에서 그녀는 이 장면을 수없이 연습했다. 모든 단어, 모든 제스처를 생각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약 먹었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냥 피곤했나 봐요. 당신은 어땠어요? 굶지는 않았고요. 괜찮았어. 그가 뒷머리를 극적였다. 잘 지냈지? 서연은 컵에 차를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있잖아, 서연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심각한 얘기야. 뭔데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돈 문제야. 내 정비소 말이야. 아무튼 문제가 심각해. 빚이 쌓였어.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못 갚으면 정비소를 뺏길지도 몰라. 얼마인데요? 서연이 짧게 물었다. 2억 5천만 원. 그녀는 휘파람을 불었다. 심각한 액수네요. 어떻게 그런 빚이 생겼어요? 장비를 할부로 샀는데 주문이 줄어들면서 제때 못 갚았어.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준호는 머뭇거렸다. 큰 대출을 하나 받을까 생각 중이야. 대환 대출이라고나 할까? 기존 빚 갚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고. 무슨 담보로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봤다.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나 말이에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떡해요? 당신 아파트 있잖아.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내가 갚을 거야. 그건 당연하지. 그냥 은행 승인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해서. 서연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준호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부탁하기 힘든 거 알아.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말 막다른 길이야.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 얼마나 받으려고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한 4억 정도. 빚 갚고 정비소도 다시 일으키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해서. 4억, 서연이 반복했다. 내 아파트를 담보로. 응. 하지만 내가 갚을게. 정말이야. 당신은 신경 쓸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준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함께 희망도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물론 12년을 함께 했으니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거절한 적이 없었다. 있잖아요. 준호 씨,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큰 금액이네요. 아파트를 거는 건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당신이 힘들면 도와야죠.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동의하는 거야? 동의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내가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담당자랑 이야기도 해보고 대출 조건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이해해야겠어요. 이건 내 아파트잖아요. 모든 위험을 알아야 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하러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준호 씨, 4억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일한 집을 담보로요. 모든 게 괜찮은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이건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그는 말이 없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당연히. 그럼 됐네요. 어느 은행에 신청할 생각이었어요. 신뢰은행이. 준호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거기 아는 팀장이 있어서 서류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잘 됐네요. 그럼 내일 같이 거기로 가요? 내일.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서류도 다 못 모았고. 준호 씨, 당신이 급하다면서요. 채권자들이 목을 조여온다면서요. 뭘 미뤄요?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내일로 약속 잡아요. 난 회사에 휴가 낼게요. 준호는 그녀를 쳐다봤고 서연은 그의 눈에서 의심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은행에 가고 싶어 할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전화해서 내일로 잡아볼게. 아주 잘 됐네요. 서연은 일어나 컵을 치웠다. 난 좀 누워야겠어요. 이동하느라 피곤해서. 당신은 전화해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미끼를 물었다. 이제 일을 마무리 짓는 것만 남았다. 30분 후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약속 잡았어. 내일 오후 2시에 강민석 팀장이랑 만나기로 했어.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그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녹화 영상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USB는 가방에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녁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준호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수시로 서연을 힐끗거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출장 이야기, 대구 이야기, 업무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일상적인 잡담이었다. 밤에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뒤척이는 준호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가 무언가 의심할까 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벌써 4억 원을 어떻게 쓸지 상상하고 있는 걸까? 아침에 서연은 신중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단정한 정장, 흰색 블라우스, 최소한의 화장, 비즈니스 룩이었다. 서류, 신분증,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를 챙겼다. 그리고 가방에 녹화 영상이 담긴 USB를 넣었다. 준비됐어? 준호가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그들은 그의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준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말이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상점의 쇼윈도는 밝게 빛났으며 정류장에는 승객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 그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신뢰은행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팀장 사무실을 찾았다. 문에는 강민석 팀장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들어서자 서연이 녹화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땅딸막하고 둥근 얼굴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일어나 미소 지었다. 박준호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자 미소가 약간 굳어졌다. 아, 이분이 사모님이시겠군요. 네, 이서연입니다. 준호가 소개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석 팀장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축축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팀장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치기 시작했다. 자, 박준호 씨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4억 원 대출이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예비계산서를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20년, 이율은 연 14%입니다. 죄송하지만 서연이 말을 끊었다. 제가 서류를 좀 봐도 될까요? 강민석 팀장은 순간 머뭇거렸다.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넸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 대출 계약서, 상환 일정, 담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표준적으로 보였다. 이서연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팀장은 기꺼이 돕겠다는 업무적인 태도를 보였다. 네,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로, 저는 모든 조건을 은행 지점장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큰 금액이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처리되는지 확신하고 싶어서요. 강민석 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지점장님요. 하지만 이건 표준 절차입니다.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점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팀장은 준호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강민석이 중얼거렸다. 지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한지영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고객분들께서 큰 대출건으로 지점장님과 면담을 원하시는데요.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지금요. 감사합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점장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복도 끝 405호실입니다. 가시죠. 서연이 일어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강민석이 재빨리 말했다. 제가 담당자이니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같이 가요. 그들은 복도를 걸어갔다. 준호는 뒤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따랐다. 강민석은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서연은 가방을 더 꽉 쥐었다. 그 안에 USB가 있었다. 지점장실은 넓었고 파노라마 창문과 중후한 가구가 놓여 있었다. 책상 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일어섰다. 신뢰은행 지점장 한지영입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서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점장이 물었다. 한지영 지점장님, 이 서연이 차분하게 시작했다. 저희는 제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 대출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 말입니까?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노트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한지영 지점장은 노트북을 책상 중앙으로 밀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지점장님의 팀장님과 서연은 강민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남편의 대화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일어서려는 듯 움찔했다. 무슨 녹음?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바로 여기요. 이틀 전 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죠. 서연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두 분이서 제 서명을 위조하고 가짜 위임장으로 제 이름으로 대출받는 방법을 논의하시던 때요. 침묵이 흘렀다. 한지영 지점장은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거실 영상이 나타났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녹음은 강민석이 사기 수법을 설명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지점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민석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팀장은 말이 없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이 떨렸다. 지점장님, 제가 설명할 수... 당신이 고객에게 사기 수법을 제안했군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위조된 위임장과 서명으로, 우리 은행의 이름으로. 저희는 그냥 여러 방안을 논의했을 뿐. 닥쳐요. 한지영 지점장이 일어섰다. 당신, 해고야. 당장. 지금 즉시 인사과로 가서 사직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이 녹음 파일 넘길 테니까. 강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건... 지점장은 문을 가리켰다. 팀장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한지영 지점장은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은행에 이런 직원이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어떤 대출도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고객님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저희 시스템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 사본은 내부 조사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을 위해 사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명하시군요.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일어나 가방을 들고 준호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고개를 가슴에 파묻은 채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가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멈춰 서서 그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손가락 하나로 쉽게 속일 수 있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요. 이제 당신이 들을 차례예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일 이혼 소송할 겁니다. 아파트는 내 혼전 재산이니 당신은 권리가 없어요. 짐 싸서 나가요. 만약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 녹음 파일은 경찰서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준호는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됐네요. 저기 택시 서 있네요. 어디든 가세요. 집에 오면 자물쇠는 이미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은행에서, 준호에게서, 이 끔찍한 악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모퉁이를 돌아 작은 공원에 이르러서야 멈춰서서 늙은 포플러 나무 줄기에 기대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두려움이 아닌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들에게 맞섰고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이겼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세 번째 신호음 후에 수진이 받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수진아,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지금 당장. 할 얘기가 있어? 물론이지. 와, 나 집에 있어. 30분 후, 서연은 수진의 부엌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친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가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내뱉었다. 12년을 함께 했는데 내 아파트를 훔치려고 했다니 이해가 가? 이제는 이해가 가.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넌 정말 대단하다. 당황하지 않고 모든 걸 제대로 처리했잖아. 카메라 설치하고 증거 모으고 증인들 앞에서 제시하고. 똑똑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제때 알아채지 못했으면 난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할 거야? 아파트는 내 혼전 재산이니까 그 사람은 권리가 없어. 금방 끝날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짐 옮기는 거든 뭐든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수진아. 그들은 1시간 더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은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직장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이웃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건성으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 서운함, 실망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폭풍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차가운 명료함이 대신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녁에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준호는 없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어디론가 떠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틀 전 소파에서 남편과 그 팀장이 앉아 그녀를 어떻게 속일지 논의하던 것일. 그리고 그녀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과 수년간 함께 잠들었던 침실. 서연은 부엌 선반으로 다가가 차 상자를 내려 열고 카메라를 꺼냈다. 그녀의 인생을 구해준 작은 물건.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카메라를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회사에 전화해 집안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찾아 상담을 예약했다. 날카로운 눈빛의 40대 여성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녹음 파일 가지고 계시죠? 그녀가 확인했다. 네, 여기요. 서연이 USB를 건넸다.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혼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파트는 고객님의 혼전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시 배우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한두 달 후에 재판이 잡힐 겁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만약 그가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이 사기 공모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주장하려 하면 이걸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얽히려 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요. 서류를 작성하죠. 그들은 사무실에서 2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거리로 나왔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일이 시작되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문 옆 계단에 손에 봉투를 든 채 풀이 죽어 앉아 있었다. 서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고개를 들었다. 해요. 그녀는 그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다가가지 않았다. 내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내가 그럴 만했지? 하지만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해봐요. 준호는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정비소는 정말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2억 5천만 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잘 안 됐어. 매일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고 협박당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했어. 그때 그 강민석이라는 놈이 이 방법을 제안했어. 간단하다고 너는 알지도 못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 아파트를 훔치기로 동의했군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훔치려던 게 아니야. 그가 외쳤다. 대출을 받아서 빚 갚고 천천히 갚아나가려고 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허락 없이 위조된 서류로요. 그건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 씨의 범죄라고요. 알아. 그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가 바보였어.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 당신이 날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제때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당신은 끝까지 갔을 거예요. 날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했을 거라고요. 준호는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달리 할 말이 없네. 미안하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12년을 함께 살았고 그녀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고 밤에 안아주었던 그리고 그녀의 집을 훔치려 했던 이 남자를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변호사 말로는 2달이면 다 정리될 거래요. 짐은 챙겨가도 좋아요. 내가 집에 없을 때 와요. 열쇠는 이웃집에 맡겨둘게요. 오기 전에 미리 전화만 줘요. 서연아, 이제 끝이에요. 준호 씨, 우리 더는 할 얘기 없어요. 그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문밖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다음 몇 주는 분주하게 지나갔다. 서연은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모으고 출근했다. 준호는 짐을 가지러 2번 왔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 시간에는 집을 비웠다. 재판은 1달 반 후에 잡혔다. 서연은 정장을 입고 서류철을 들고 참석했다. 준호는 법정 반대편 끝에 앉아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중년의 엄격한 여성 판사가 양측의 말을 들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재판장님. 이준호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해당 아파트는 피고의 혼전 재산이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상호 동의와 재산 분쟁이 없음을 고려하여
혼인을 해소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한 달 후에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봉 소리.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법정에서 나와 가을거리로 나섰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계단에 서서 자동차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기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안도감도 기쁨도 아닌 그저 공허함. 12년의 삶이 끝났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다. 응, 이혼했어. 가서 얘기해 줄게. 한 달 후, 그녀는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도장과 서명이 찍힌 딱딱한 표지의 서류. 결혼 생활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확인서였다. 서연은 그것을 집에 가져와 다른 서류들과 함께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오직 그녀의 물건, 그녀의 가구,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 그녀만의 삶,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점차 삶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서연은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시골집에 갔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집안일을 했다. 혼자였지만 평온했다. 반년이 지났다. 겨울이 봄으로, 봄이 초여름으로 바뀌었다. 5월의 어느 주말, 서연은 부엌에 앉아 바로 그 허브차, 캐모마일과 민트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책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케이크 상자를 든 수진이 서 있었다. 안녕. 그냥 한번 들렀어.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어서와.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온갖 잡담을 나누었다. 수진은 손주들 이야기, 시골집 수리 이야기, 새로 보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다. 너는 어때? 대화가 잠잠해지자 그녀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알잖아.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지? 서운하고, 화나고, 배신감도 들고. 하지만 이젠 다 놓아졌어. 나는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 나에겐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 난 이겨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수진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너처럼 침착할 순 없어. 넌 정신 차리고 모든 걸 제대로 해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야.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 자신을 지키거나 아니면 속거나 둘 중 하나였지. 그리고 넌 너 자신을 선택했어. 그게 옳은 거야.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생각은 안 나? 준호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야. 정비소와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지? 이제 그는 그 선택과 함께 사는 거고 나는 내 선택과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결국 정비소는 뺏겼대. 빚을 못 갚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 정비소에서 평범한 정비공으로 일한다고 하더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그의 문제지. 그가 빚더미에 오른 건 내 탓이 아니고 그 때문에 내 아파트를 희생할 의무도 없었어. 당연히 없었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아주 잘한 거야. 저녁에 친구가 돌아간 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행인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다. 저 도시 어딘가에 준호가 살고 있다. 어쩌면 그도 임대한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자신이 잃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벌써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다른 삶을 시작했을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찻잔을 창턱에 내려놓고 자신의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집, 그녀가 지켜낸 그녀의 요새, 제때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차 상자 속의 카메라. 그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것을 구했다. 서연은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바로 그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손안에서 돌려보며 피식 웃었다. 고마워, 꼬마야. 그녀는 속삭이고 카메라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뢰는 좋은 것이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하다. 눈을 뜨고 변화를 주시하며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가게에서 이웃을 만났다. 그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머, 서연 씨,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저희 이혼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웃이 당황했다. 괜찮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혼자 힘드시진 않고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이웃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도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살잖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아무도 방해 안 하니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살고요. 그들은 잠시 더 서서 잡담을 나누고 헤어졌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그래, 이웃 말이 맞아. 혼자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특히 그 대안이 당신을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과 사는 것이라면?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8월에 서연은 휴가를 내고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였다. 덥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도, 기분을 망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해변에 누워 수영하고 책을 읽고 해변을 거닐며 매 순간을 즐겼다. 휴가 마지막 날, 바닷가 카페에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다. 충격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냈고 자신을 지켜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다. 깨끗한 페이지. 그 위에 무엇이 쓰일지는 오직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한 뒤 해변으로 나갔다. 바다는 파도 소리를 내며 해안으로 밀려왔다. 갈매기들이 물 위에서 울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